가끔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저 만주벌판이 지금 우리 땅일 텐데 왜 신라가? 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왜 고구려는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나입니다. 이 연도는 많이 외우죠.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676년 삼국 통일. 아니, 백제 고구려가 다 멸망했으면 자동적으로 삼국이 통일됐다는 이야기인데 왜 고구려 멸망부터 한참 더 뒤에 8년 뒤에 삼국이 통일됐다고 하는 거죠. 이 8년 동안이 당의 세력을 몰아내는 신라와 당의 전쟁의 시간,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 세력까지 전부 몰아내고 삼국 통일이 완수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연도를 외울 때 676년 삼국 통일, 이렇게 외우게 되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 가운데 영토도 가장 넓었고 아마 인구도 가장 많았을 거고 군사력도 가장 앞섰을 것이 거의 분명하죠. 고구려가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신라에게 멸망당해요. 1910년대에 다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다물이라고 하는 것이 고구려 말로 복토, 영토를 회복한다, 이런 뜻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1910년대에 만주로 옮겨가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 만주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었다, 옛날 고조선 고구려 때까지 우리 땅이었다, 이 땅을 수복해서 여기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하자, 그래서 이 독립운동 기지를 중심으로 일본과 싸우자,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때도 고구려가 소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최강대국 고구려는 왜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아쉬움을 남기는 걸까요? 이것부터 생각해 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삼국이라고 하고 세 나라를 통일한 것을 삼국 통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고대사에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가야가 있잖아요. 부여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국시대라고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오국시대라고 해야 돼. 이러고 보니까 그 앞에 있었던 동해, 옥저 이런 나라들은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다 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열국시대가 되나요? 이걸 삼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전해야 그걸 삼국이든 사국이든 오국에 넣어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근거가 없어요. 부여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가야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삼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 통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세 나라가 합쳐서 하나로 통일됐다고 하는 이 결과를 가지고 소급해서 삼국시대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만들어낸 것은 요즘 우리가 아니라 고려시대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만들 때 그 삼국에는 가야나 부여는 당연히 안 들어가죠. 이 시기가 7세기 중후반입니다. 660년, 668년 그때 무렵이니까 그때까지 남아있던 나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삼국시대라고 하는 거다. 부여는 494년에 멸망했고 가야는 562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사국시대, 오국시대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아주 그냥 당연한 거로 쓰는 삼국이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삼국,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데 이 세 나라가 대등한 나라였을까? 이 세 나라가 출발에서부터 같은 비슷한 나라였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결과는 아니다입니다.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처음 만들어져서 망할 때까지의 이걸 영년, 사람으로 치면 나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 고구려가
훨씬 더 먼저 만들어졌고 영년도 깁니다. 고구려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기원전 1세기 전반 정도예요. 백제는 기원 전후 서기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그 앞뒤 요 정도고, 신라는 그보다 훨씬 늦습니다. 1세기 후반.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보다 한 200년 정도 늦게 출현했고 백제보다도 100년 가까이 늦게 출현한 나라예요. 고구려가 신라보다 200년 형입니다. 200년이면 형이 아니라 먼 조상쯤 되는데요. 이때 고구려가 압록강 상류의 조그만 나라 소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만들어졌던 고구려의 주류가 바뀌는 일이 한 번 있는데, 이것이 주몽의 건국설화로 나타나는, 그래서 삼국사기를 보면은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다라고 되어 있는 이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몽의 고구려 이전에 먼저 고구려가 있었다는 거죠. 먼저 있었던 고구려, 이것이 손오부 중심의 고구려였고, 그 이후에 새 고구려, 신고구려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주몽을 대표로 하는 계류부 중심의 고구려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의 제도를 제법 갖춘, 그래서 국가의 형태를 갖추는 시기를 2세기 전반 태조왕 때쯤으로 봅니다. 백제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마한 54개의 나라 가운데 백제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것이 발전한 것으로 보는데요. 그 시기를 기원 전후, 삼국사기에는 기원전 18년에 온조가 백제를 건국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세기 중반쯤에서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춘다. 이렇게 봅니다. 신라는 역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진한 12개 나라 가운데 사로국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사로국이 발전한 것인데요. 1세기 후반에 등장해서 삼국사기에는 기원전 57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가로 발전한 것은 4세기 후반 내물왕, 내물 마립간 때다. 이렇게 되는데, 자, 잠깐 들으시면서 혹시 이상한 거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원전 57년.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은 신라가 가장 앞서고 그 다음이 고구려, 그 다음 백제, 이렇게 건국 순서가 정해지는데, 이것은 삼국사기가 신라 중심의 역사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실제 역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신라가 가장 앞서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삼국사기 찬자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김부식의 책임이 아니라 삼국사기를 지을 당시에 남아있었던 역사책, 그건 아마 통일신라 때 쓴 역사책일 거예요. 신라 사람들이 자기 역사를 쓰면서 신라를 고구려 백제보다 더 앞선 나라로 기록을 해놨고, 이 자료를 그냥 쓰다 보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신라가 가장 앞선 나라로 기록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정리하면은 고구려는 신라보다 200년 먼저 출현한 나라이고, 국가의 형태를 갖춘 것도 2세기 전반, 신라가 4세기 후반이니까 200년 이상 앞선 나라다. 200년 이상 앞선 나라. 자,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각관계를 가지고 서로 싸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싸우는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로 고구려와 백제가 싸우고 신라는 깍두기 뭐 이 정도의 그 형세, 이게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고구려가 건국됐을 때 고구려 주변에 있으면서 고구려의 경쟁 상대 또는 전쟁의 상대가 되었던 것은 백제나 신라가 아닙니다.
고구려는 압록강 주변에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서로 싸우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고구려에게 가장 큰 적, 강적은 한사군이었어요. 한이 설치한 사군, 낙랑군과 현도군이 고구려 주변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고구려라고 하는 지명도 현도군 안에 한 지역명으로 처음 출현을 해요. 여기에서 고구려가 성장을 해서 현도군을 몰아내고 시간이 더 지나면 낙랑을 몰아내고 평양을 점령하면서 이제 넓은 영토를 갖는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낙랑군, 현도군 이런 한사군 외에 또 하나 고구려의 강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고구려보다 먼저 건국된 북쪽의 부여예요. 부여는 기원전 4세기경에 출현합니다. 고구려보다도 몇백 년이 앞서요. 기원전 2세기 정도에 이미 국가가 성립이 됩니다. 역시 고구려보다 앞서요. 그리고 언제나 고구려를 못 살게 굽니다. 나중에는 고구려가 부여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고구려가 부여보다 더 강대국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초기에는 안 그래요. 부여에 대해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여는 매우 부유하고 조상 때부터 한 번도 적에게 파괴된 적이 없다. 부유하고 강력하고 이것이 부여의 이미지죠. 신생국가였던 고구려가 이 부여와 힘든 싸움을 하면서 생존을 하고 시간이 더 지나가면은 이 부여보다 더 강력해져서 부여를 멸망시키게 되는 건데요. 어쨌거나 신생국가 고구려에는 한사군, 부여 이런 강적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이 틈바구니를 뚫고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국가로 발전하는 이런 역사가 고구려 초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중국 세력과도 접촉을 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처음은 어디냐면 요동지방이었어요. 고구려에서 압록강을 넘어서 서쪽으로 더 가면 요하가 있죠. 이 요하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는데 이 요동지방에 2세기 말에 공손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동 태수로 와서 거의 독립세력을 만듭니다. 공손탁이 나라를 세운 건 아닌데 거기서 자기의 독립세력을 만드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손탁이 고구려와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즐겨 읽는 중국의 삼국시대입니다. 중국의 위오촉 삼국 가운데 총나라는 유비의 총나라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총나라는 저기 사천성, 저기 아주 중국 내륙 깊숙이 있는 나라잖아요. 고구려하고 너무 멀어요. 관계가 없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는 위나라입니다. 오나라는 양자강 이남에 있기 때문에 고구려와 역시 멀었어요. 그런데 공손탁과 경쟁을 벌이면서 고구려가 위나라, 오나라와 서로 협력을 하기도 하면서 공손탁을 견제해요. 그 뒤에 위나라가 공손탁을 무너뜨린 다음에 고구려와 위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 위장 관구검의 침략으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위장이라는 게 위나라 장수. 위나라에서 관구검이라는 장수를 보내서 고구려를 치게 했던 거예요. 그게 서기 244년부터 245년 사이에 있던 일입니다.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이 함락되고 고구려 왕 동천왕이 피난, 말하자면 후퇴,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저쪽 동해안까지 가요. 국내성에서부터 동해안까지. 굉장히 먼 길을 후퇴한 거죠. 이때 위나라 군대가 고구려에 직접 들어왔고 그때 그 사람들이 고구려를 비롯한 이 한반도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 거예요. 그때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만든 책이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지 안에 삼국지는 위서, 오서, 촉서
3개의 독립된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위서에 동의전이라고 하는 열전이 들어있고 여기에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 사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위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었다. 그걸 기록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서기 300년 무렵부터 중국 대륙에서 아주 급격한 변화, 큰 변동이 있습니다. 자, 중국의 삼국을 위오촉 삼국을 진나라가 통일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이 진이 통일을 하자마자 쫓겨 내려가고 북쪽에는 5개의 오랑캐, 오호라고 합니다. 5개의 호족, 흉노, 선비, 저, 갈, 강족. 이 5호가 내려와서 각각 자기 나라를 짧게 만드는데 대체로 한 16개쯤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5호 16국 시대, 5호가 16개 나라를 만든 시대라고 하는 이 중국의 혼란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중국의 혼란, 중국의 분열, 이건 곧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고구려에게 좋은 기회가 되죠. 자, 이때부터 고구려가 팽창을 합니다. 고구려가 대외적으로 진출한 것은 중국의 5호 16국이라고 하는 분열기를 이용한 것이다 라는 건데요. 미천왕이라는 왕이 주목이 됩니다. 311년에 압록강을 건너서 서안평을 공격해요. 서쪽으로 진출, 서진의 시작입니다. 313년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평양성을 점령합니다. 낙랑군을 이때 퇴출시켜요. 그 다음에 낙랑군 아래에 있는 대방군도 점령합니다.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더 나가서 요동으로 진출을 해요. 서쪽으로, 남쪽으로 팽창하면서 영토를 넓혔던 거죠. 서기 333년부터 336년까지 고구곤왕 때는 북쪽으로 부여를 공격합니다. 자, 동쪽은 이미 점령한 상태니까 남쪽, 서쪽, 북쪽, 사방으로 팽창해 나가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확장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던 중에 337년에 전연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었습니다. 선비족 모용부가 나라를 세워서 이름을 연이라고 했는데 이 연나라가 중국에 너무 많아요. 전연, 후연 뭐 이래가지고 요 나라는 특히 전연, 뒤에 있는 후연과 구별해서 전연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제법 강성합니다. 자, 지도에 요하 동서쪽, 요동과 요서에 아우르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세력을 키웠는데 고구려와 1대1로 싸워도 밀리지를 않았어요. 다시 얘기해서 고구려가 이 나라와의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서기 342년에 전연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해서 고구려 수도 국내성을 함락시키는 일까지 있었어요. 고구려가 판단하기에 앞으로 서쪽으로 진출한 것은 대단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연과 전쟁을 멈출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것이 전연으로부터 고구려 왕의 책봉을 받는 것이었어요. 책봉을 받는다는 것은 책봉하는 나라를 상국으로 인정하겠다는 걸 뜻합니다. 그 대신 전연이 고구려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앞으로 갈 데가 많잖아요. 북쪽에 부여가 있고 남쪽에도 갈 데가 많이 있는데 계속 서쪽에서 전연과 전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연과 이렇게 전쟁을 멈추고 국력을 다른 곳으로 집중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고구곤왕 때 일이었는데 이 고구곤왕 때 남쪽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쪽에 백제가 고구려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세력을,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구곤왕이 상대하게 된 백제의 왕이 근초고 왕입니다.
근초고왕 때 백제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해안에 처음 도달을 하거든요. 백제도 팽창하고 고구려도 팽창하고, 그러니 두 나라가 어디선가 만날 수밖에 없었겠죠. 한강 주변에 있었던 백제와 압록강 주변에 있었던 고구려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평양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제와 고구려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죠. 이 상태에서 백제 군대는 좀 더 올라가고 고구려 군대는 좀 더 내려오고,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지금 황해도쯤에서 만나게 되겠죠. 369년에 두 나라 군대가 황해도 배천이라는 데에서 처음으로 만납니다. 첫 만남은 우리 친구로 사귀자 이거 아니에요. 만나서 싸움부터 시작하죠. 이 전투에서 백제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고구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371년에 예성강 유역에서 또 한 번 전투를 벌였는데 이번에도 백제군이 승리를 거두어요. 371년 12월 달에 평양성에서 백제의 근초고왕과 고구려 고구권왕이 직접 나서서 싸웠는데 이 전투에서 고구권왕이 전사하고 말아요. 왕의 전사, 이거는 우리 싸우다가 코피 터지는 거랑 같은 거예요. 무조건 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는 백제의 완벽한 1승입니다. 이러면서 이 승리를 거두면서 백제의 전성시대가 찾아온다라는 것인데요. 글쎄요, 백제의 이 전성기는 때이른, 너무 이른 전성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초고왕의 이 승리에 대한 고구려의 보복이 그 뒤에 거의 100년 가까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고구권왕이 누구냐? 바로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예요. 광개토대왕이 등장합니다. 광개토왕, 광개토대왕 이렇게 부르지만 본래 이름은 이거보다 훨씬 길어요.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이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는, 그래서 줄여서 광개토왕 또는 맨 끝만 잘라서 호태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고구권왕의 손자고 영토를 확장하는데 왕이 되어서 먼저 거란, 숙신, 또 외, 요동, 부여, 사방으로 확장을 해나갑니다. 이것이 또 왜 가능했냐면 광개토왕의 능력도 있고 그 당시 고구려의 군사력도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요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후연, 전현과 다른 후연이 이때 혼란기로 들어가요. 적이 혼란해지면 나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 후연의 혼란을 틈타서 고구려 광개토왕의 대대적인 정복 활동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백제의 수도 한성, 지금 한강변에 있는 풍납토성입니다. 여기를 공격해서 광개토대왕이 승리를 거두어요. 고구려의 1승. 이래서 백제와 고구려가 1승 1패가 되는데 고구려는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백제의 1승, 그때 고구려의 1패 때는 왕이 죽었잖아요. 광개토대왕의 1승은 그냥 성을 공격해서 이기는 정도였으니까 0.5승 1패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미진한 그 부분을 장수왕이 완벽하게 채우게 되는데, 장수왕은 평양으로 아주 수도를 옮깁니다. 백제를 겨냥한 거죠. 백제의 한 번의 승리가 더 큰 화를 불렀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북쪽으로, 서쪽으로 더 이상 진출하지 않는다. 사실은 진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진 정책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쪽으로 더 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후연 그 다음에 북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역을 점령합니다. 북위는 5호 16국 가운데에서도 아주 강력한 나라예요. 이 북위가 들어서면서 더 이상 북위와 전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북위에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하고 북위가 장수왕을 고구려 왕에 책봉을 하고 고구려가 북위에 조공을 하는
이러면서 북위와 고구려 사이에 상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역시 고구려와 북위의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고구려가 안심하고 남쪽으로 백제를 공격할 수 있었겠죠. 그 당시 북위도 마찬가지예요. 북위도 고구려를 만만한 상대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고구려에 대한 북위의 평가, 방강. 무슨 얘기냐면 바야흐로 강하다.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걸 북위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북위도 고구려와의 전쟁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북위도 동쪽은 좀 막아놓고 다른 지역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고구려와 북위 사이에 평화협정 같은 게 이렇게 맺어지는 거죠. 그렇게 놓고 장수왕이 마음 놓고 공격을 해요. 백제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백제의 국왕을 사로잡아서 죽입니다. 옛날 고국원왕의 원수를 확실하게 갚은 거죠. 이때 백제가 서울을 빼앗기고 웅진, 충청남도 공주까지 내려가서 수도를 다시 건설합니다. 그래서 웅진 천도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서울을 수도로 하고 있다가 이걸 뺏겼으면은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한 수원 정도 가서 재정비하고 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왜 안 될까요? 경부선 기차를 타고 내려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천안까지는 산이 없어요. 주로 말을 타고 기병으로 싸우던 그 시절에 산이 막아주지 않으면 기병을 막아내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안과 공주 사이에 있는 차령, 이 차령 넘어서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차령을 방어선으로 이용을 하게 됐으니까 고구려는 자연스럽게 차령 이북을 차지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차령 이북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안에서 저쪽 충청남도 서산, 당진, 장항 이쪽으로 내려가면서도 큰 산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전부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다른 의미에서는 차령 북쪽을 차지하게 된다는 걸 뜻해요. 한반도의 중심, 가운데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한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령 이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가 고구려의 전성기입니다. 5세기. 5세기는 장수왕의 시대예요. 장수왕, 말 그대로 장수,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죠.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요. 394년에 태어나서 491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98세, 꽤 장수했죠. 그래서 장수왕이고 왕에 있던 그 시기도 79년입니다. 5세기, 400년대는 거의 장수왕의 시대예요. 이때가 고구려의 전성기,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기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그러면 신라는 뭘 하고 있었을까? 백제는 고구려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신라는 뭐 하고 있었을까? 아직 나라꼴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신라는 그때 백제와 손잡고 있던 외의 공격을 받아서 이걸 막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가 자기 나라를 침략해오는 외를 격퇴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신라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외를 격퇴하고 그 군대가 어디까지 들어갔느냐면 가야 지역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야 연맹의 전기 맹주 금관가야가 이때 멸망하게 돼요. 고구려 군대가 경상도 내륙까지 가는 일이 이때 있었다라는 겁니다. 광개토대왕이 이때 동원한 군대가 5만 명이었다. 신라에 파병했던 그때가 서기 400년 내물왕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는 고구려는 신라를 자기들의 속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명한 광개토대왕릉 비, 여기 보면
신묘년 광개토대왕 6년 기록에 이런 말이 나오죠. 백잔과 신라는 예로부터 송민이었다. 백제를 백잔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북한을 북한이라고 안 하고 북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괴가 뭐냐면 꼭두각시라는 뜻이거든요. 괴뢰. 북한 괴뢰. 북한이라고 안 불러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백제라고 부르지 않고 백잔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심리에는 뭔가 적대감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고구려는 백제에 대한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그 당시 고구려에게 백제는 어떤 나라예요? 국왕의 할아버지를 죽인 나라. 이때까지는 아직 고구려가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나라. 자, 이런 나라를 백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백잔과 신라가 우리의 속민이었다? 그럼 그 나라가 우리의 속국이었다는 건데 이건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속국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적대감이 지나친 나머지 역사를 왜곡한 거죠. 그런데 신라의 경우는 달라요. 신라는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예요. 속국이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고구려 사람들은 신라를 자기 속국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왜를 몰아낸 다음에 고구려 군대가 신라 수도 경주에 주둔을 합니다. 경주에서 발견된 유물이 있는데요. 호우총이라고 하는 신라의 고분입니다. 그 호우총이라는 그 이름은 요 유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유물 보시면 그릇 바닥에 글씨가 쓰여 있거든요. 글씨가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을묘년 국강상 광개 토지 호태왕 호우 10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국강상 광개 토지 호태왕, 토경 호태왕이 여기는 토지 호태왕으로 되어 있는데 광개토 대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광개토 대왕이 보낸 그릇인 거예요. 이 유물이 발견돼서 그 고분의 이름을 호우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호우는 이런 그릇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하사품 정도로 생각이 돼요. 또 충주에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지금 고구려 비석이 몇 개 없는데 광개토 대왕 비문이 있고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충주 고구려비, 옛날에는 중원군이어서 중원고구려비라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충주시가 돼서 충주고구려비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신라톤의 당주 하부 발위사자 금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금노라는 사람인데 신라톤의 신라 영토 안에 당주가 고구려 하부의 발위사자인 금노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금노라는 고구려군 지휘관이 신라 영토 안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정도만 돼도 신라가 고구려의 속국이죠. 그런데 실제로 신라의 왕위 계승을 비롯한 중요한 정치 문제에 고구려가 개입을 합니다. 이쯤 되면 완벽한 속국이죠. 나중에 고구려가 신라에게 멸망당할 거란 걸 알았다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고구려가 신라를 멸망시키려고 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고구려는 이때 신라를 멸망시키지 않아서 몇백 년 뒤에 그 화를 자초한 걸까? 왜랄 것도 없습니다. 몇백 년 뒤의 일을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라가 세력을 키워서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신라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우리에게 속한 우리 속국일 거야 이렇게 전제하고 저 속국을 그대로 두는 것이 멸망시켜서 고구려 영토로 삼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그 이익 가운데 하나는 제가 볼 때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천하, 고구려가 상국으로 인정받는 천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고구려를 상국으로 인정하고 받드는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라였을 것이다. 신라를 그렇게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아마
맞을 겁니다. 고구려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봐야 확인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 전성기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고구려가 너무 강성해지니까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은 거예요. 백제는 수도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도망가듯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고구려에게 보복하고 옛 수도, 이 한강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한편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런 생각을 점점 하기 시작해요.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죠. 그래서 백제와 신라 사이에 동맹이 맺어지고 이거를 신라-백제 동맹 또는 나제 동맹이라고 하는데 혼인 동맹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손을 잡고 고구려에 저항하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5세기 말 정도예요. 아마 이때부터는 또 고구려의 힘도 조금씩 빠졌겠죠. 6세기 중반 551년에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군사동맹이죠. 고구려를 같이 공격하기로 해요. 백제는 한반도 서쪽에서 그대로 북진하고 신라는 한반도 동쪽에서 그대로 북진합니다. 그러면 한강 유역에 다다랐을 때 백제는 한강의 하류 지역을 공격하게 되고 신라는 상류 지역을 공격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신라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차지하는데 뺏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백제는 한강의 하류, 신라는 한강의 상류. 백제는 지금의 경기도와 서울, 신라는 지금의 경상북도와 강원도. 어디를 갔겠습니까? 신라는 아마 이렇게 북상을 한 다음에 아차했을 거예요. 아, 쓸모없는 땅만 가졌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신라가 백제를 배신합니다.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하고 백제와 전쟁을 시작해요. 배신당한 백제가 당연히 화가 나겠죠. 성왕이 전투에서 전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죽었을 뿐 아니라 그때까지 고구려와 싸워서 획득한, 아니죠, 되찾은 한강의 하류 지역까지 모두 신라에게 다시 뺏기게 됩니다. 잠깐 동안 빼앗았던 옛 수도, 이것을 신라에게 다시 빼앗기는 이런 비극이 백제에 찾아온 거예요. 신라의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죠.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였던 신라가 소백산맥을 넘어서 한강까지 진출해서 하류까지 나가서 서해바다를 통해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교통로까지 확보를 한 거니까 신라로서는 더 이상 좋을 게 없는 결과죠. 그런데 요 사이에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왜 고구려가 신라 백제 연합군에게 밀려서 한강 유역을 상실했을까 하는 이 문제 하나가 있어요. 삼국 중 가장 강력했던 고구려가 이렇게 쉽게 한강 유역의 영토를 빼앗겼다? 이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 점 하나. 또 한 가지, 백제와 신라가 밀고 왔을 때 고구려가 빨리 계산을 한 게 있습니다. 백제, 신라 둘 중에 신라와 손잡고 백제를 소외시킨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고구려가 볼 때 신라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백제는 그 전에 자기들과 싸워서 고구려가 패배한 적도 있는 나라입니다. 고구려를 패배시킨 적이 있는, 역시 여전히 강대국이에요.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밀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북진을 하되 어느 정도까지는 안 오는 약속, 이런 게 되었을 것이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신라 진흥왕 때의 영토 그래가지고 함경도까지 가는 그 지도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진흥왕 순수비, 마울령비, 황초령비가 서 있는 이 지도를 보게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간 것은 아마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밀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백제예요. 백제는 정말
이 두 나라의 밀약에 의해서 중흥의 기회도 놓쳐버리게 된 거죠. 이때부터 백제의 정책은 철저한 반신라, 신라를 공격한다. 여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백제의 이 외교 정책이 경직된 것, 신라는 기필코 내가 복수를 할 거야. 이 감정 섞인 외교 정책, 이것이 백제 외교를 좀 더 유연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백제의 망국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외교는 감정이 섞이면 안 되거든요. 과거의 적이라도 현재 필요하면 그 적과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백제가 느낀 배신감, 그것이 그런 실리 외교를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반도에서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밀어내고 북상을 했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전부 차지하는 이런 변화가 있을 바로 그때, 이것이 550년 전후, 그러니까 6세기 중반 정도가 되는데, 이때 대륙 쪽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북쪽, 북아시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유목국가였던 유연이 쇠퇴하고 돌궐이 등장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돌궐이 중국 북쪽에 나라를 세우고 동쪽으로 진출을 해오는데 고구려까지 위협을 하게 돼요. 돌궐의 등장에 고구려가 불안감을 느끼고 대비를 하게 됩니다. 고구려 군대가 북쪽으로 배치가 됐겠죠. 바로 이때가 백제신라 연합부대가 한강을 공격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백제신라 연합부대에게 한강유역을 그렇게 쉽게 빼앗긴 데에는 북쪽에서 돌궐의 위협이라고 하는 더 큰 위협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5호 16국에 이은 남북조 시대를 수나라가 통일합니다. 지금까지 고구려가 자유롭게 영토를 넓혀 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중국의 분열과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 그것이 끝난 거예요. 고구려의 기회가 사라지는 상황이 온 거죠. 수나라, 이 수가 강력한 통일제국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의 수립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주변 국가들의 대응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거란이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청해요. 우리랑 친하게 지냅시다, 이거예요. 백제가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중국 통일을 축하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구려를 정벌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백제가 수에게 고구려를 혼내주세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얼마 뒤에 신라도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신라 왕의 책봉을 받습니다. 수나라를 상국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고구려 정벌을 요청합니다. 백제와 신라가 모두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를 좀 혼내주세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구려가 고립이 됐죠. 이때 일본이 수나라에 역시 사신을 보내는데, 이때 일본이 수나라에 보낸 국서에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어요. 일출처 천자, 치서 일몰처 천자. 일출처 천자는 해 뜨는 곳의 천자라는 뜻입니다. 일몰처 천자는 해 지는 곳의 천자. 어디가 해 지는 나라죠? 일본의 천자가 해 지는 곳, 서쪽에 있는 수나라 천자에게 글을 보낸다. 자, 이 말은 일본의 천황이 중국 황제와 대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일본은 수나라가 이 동아시아의 패권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런 뜻을 이 문장에 담아 놓은 거죠. 이거를 하도록 부추긴 것이 고구려였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고립이 되니까 일본을 시켜서 수의 반응을 떠본 것이다. 이런 거죠. 전통적으로 일본, 왜는 백제하고 친해요. 그런데 서기 600년 이 무렵에 고구려와 일본의 관계가 갑자기 가까워집니다. 이때 고구려가 일본에 접근해서 이렇게 했을 때 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반응을 한번 타진해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수나라 편에 붙어서 고구려가 고립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자, 이제 고구려가 어떻게 할지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고구려가 수와 일전을 불사한다. 수가 요구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다시 얘기해서 수와 고구려의 확실한 상하관계를 요구하는 이거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먼저 수를 공격한 게 아니라 백제와 신라를 공격합니다. 백제하고 신라가 전부 수나라에 사신 보내가지고 고구려 혼내주세요 그랬으니까 고구려는 당연히 먼저 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 군대가 백제와 신라를 먼저 공격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온달. 서기 603년에 온달이 신라를 공격하다가 전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건 삼국사기 열전에 온달 열전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 얘기가 실려 있어요. 옛날 이야기책에서 보셨을 텐데 그 정확한 내용 어떤 건지 삼국사기 온달 열전 한번 보겠습니다. 온달은 용모가 못생겨서 우스울 정도였다. 자, 그런데 삼국사기 원문을 보면 용모가 용종해서 가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모가 용종해서 가소, 우술만하다. 우스울 정도다. 어떻게 생기면 우스울 정도로 못생기나 하는 건데 이 용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노쇠한 모습, 늙은 모습. 그러니까 얼굴이 노쇠하다 하는 것은 좀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좀 노안 같은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참고로 이 시중에서 어떤 그 썰이 떠도느냐면 이 용종이 파리한 모습, 얼굴 색이 창백한 모습을 뜻하고 이거는 이 사람이 백인이라서 그러는 거야 라는 대담한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풀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종, 이거는 늙은 모습, 이런 뜻을 갖는 한자 단어예요. 백인 아닙니다. 집이 가난해서 음식을 구걸해서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언제나 떨어진 옷, 해진 신발을 입고 신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바보 온달, 우 온달, 어리석을 우 써가지고 어리석은 온달, 바보 온달이라고 했다. 자, 온달 이렇게 있고요. 다른 한쪽에 또 누가 있어요? 공주가 있잖아요. 너무 울어서 왕이 놀려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어른이 되면 사대부의 아내가 되기는 어렵겠다.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 가야겠구나. 자, 공주가 16살이 되자 왕이 그녀에게 시집을 가야겠는데 저기 그 괜찮은 집이 있어. 고씨성을 갖고 있는데 고씨면은 고구려에서는 귀족이잖아요. 시집을 보내려고 했더니 이 공주가 대왕께서는 항상 제게 온달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어찌해서 그 말씀을 고치려고 하십니까? 저는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야, 이럴 수 있어요. 농담으로 한 얘기를 진담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딸 가진 아버지 여러분, 딸한테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 딸이 아니다. 내 갈 곳으로 가거라. 다시 얘기해서 나가. 그런 거죠. 그랬더니 공주가 값비싼 팔찌 수십 개를 걸치고 궁을 나와 홀로 온달의 집으로 가요. 온달을 만나서 이러저러해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온달이 이건 어린 여자가 할 행동이 아니다. 16살이었잖아요. 분명 사람이 아니라 여우 귀신일 것이다. 나에게 다가오지 마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가요. 자, 이제 쫓아가서 온달을 설득해서 결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혼수가 두둑했잖아요.
갖고 나온 값비싼 팔찌를 팔아서 농지와 집, 노비도 사고 말도 사고 소도 사고 살림살이도 다 사가지고 이제 살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러고는 이제 뭔가 훈련을 시켰겠죠. 아마 무예를 가르친 것 같아요. 어디 뭐 학원 가서 배웠거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마침 후주라는 나라가 침략해 왔는데 온달이 선봉이 되어 공을 세우자 왕이 이 사람이 내 사위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 왕이에요. 온달이 왕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라가 우리 한북 지역을 빼앗아 차지하고 있다. 한북이 한강 북쪽. 여기 원래 고구려 땅인데 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원래 그 한강 북쪽은 고구려 땅이 아니라 백제 땅이에요. 이렇게 자꾸 따질 거면 신라한테 뺏어서 백제한테 줘야 됩니다. 이래야 정직한 사람이죠. 순 고구려의 입장에서 볼 때 저거 우리 땅인데 신라가 뺏었어요. 제게 군대를 주시면 제가 되찾아오겠습니다. 이것이 서기 603년 고구려의 신라 공격입니다. 그래서 온달이 군대를 끌고 아단성이라고 하는 성에 가서 싸우다가 흐르는 화살, 유시에 맞아서 전사를 해요. 이 아단성이 어디냐를 가지고 지금 두 가지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첫째, 아단이 아차다. 그래서 아차산. 아차산 어디죠? 서울 광진구에 있는 워커힐 뒷산. 자, 여기서 온달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충청북도 단양에 온달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습니다. 거기였다는 설이 있고 팽팽한데 다수결로 하면은 광진구 쪽이 더 많지만 단양 분들도 보실 거기 때문에 저는 50대 50이라고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자, 온달이 전사했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관이 움직이질 않았다. 나는 억울해서 못 죽어. 뭐 이런 분위기죠.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면서 죽음과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돌아가시지요. 라고 하자 관이 움직여서 이 관을 들어 비로소 묻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요, 삼국사기 온달열전에만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다른 곳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계통이 다른 자료였다라고 보는데요. 이 자료에는 한강 유역을 되찾아야 한다고 하는 고구려 사람들의 염원, 이것이 온달을 통해서 잘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했다가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구려 사람들이 놀란 게 있죠. 신라가 이렇게 강했단 말이야? 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작심하고 먼저 공격을 했는데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신라가 그동안 착실히 쌓아둔 그 군사력, 이것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발휘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고구려는 이렇게 백제와 신라를 공격하는 동시에 왜와 연결을 해요. 혹시 우리가 수나라와 싸우게 되면 우리 편 들어야 돼? 이런 거죠. 그리고 수나라 북쪽에 있던 돌궐과도 연결을 합니다. 돌궐은 만일 수와 고구려가 전쟁을 하게 되면 수나라의 배후에 있게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돌궐의 도움은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그때 고구려가 돌궐에 사신을 보냈는데 그 돌궐에 수양제가 직접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돌궐이 이중 플레이를 한 거겠죠. 그런데 수양제가 돌궐의 영지에 갔을 때 그 막사에서 그 영지에서 고구려 사신이 수양제에게 발각당합니다. 이 현장을 보고 수양제가 고구려와 돌궐이 내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 수양제로서는 고구려를 더 빨리 공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수문제에 이어서 수양제가 또 고구려를 공격해 옵니다. 이 공격 무려 1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온 건데 이 어디서 끝나는 거죠? 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때 등장하는 거죠. 살수에서 패배하고 후퇴한 수 양제가 2차, 3차 침략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수나라 내부의 혼란 때문에 천하대란, 수나라 측 기록에서는 천하가 크게 혼란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국내 사정 때문에 고구려와의 전쟁을 못하게 돼요. 그러다가 수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고구려와 수가 1대1로 전쟁을 해서 수나라가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나라가 고구려와의 전쟁에 국력을 쏟다가 멸망한 것은 맞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차지하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되려고 했던 수나라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고구려를 끝내 굴복시키지 못하고 그 전쟁에서 자기가 망하고 말았다. 고구려 때문에 수나라가 망했다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자, 여기에서 고구려가 건국 이후 최대의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이런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 몸에 상처가 생기고 있었다는 거죠. 멍들고 있었다. 수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당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혼란을 수습하고 수나라보다 더 강력한 국가로 발전을 해요. 수나라가 해결하지 못했던 고구려 문제에 이제 손을 대는 거죠. 고구려에서 자, 어떻게 할까? 저 새로운 강자 당나라와 싸울 것인가 화친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구려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때 마침 고구려에서 정변이 일어납니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아요. 이 정변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였어요.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한 연개소문은 당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 당과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고구려와 당의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것이 서기 645년의 일인데 그때 안시성에서 고구려가 승리를 거둡니다. 이 안시성 전투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겠지만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는 큰 놀라움이었어요. 고구려가 이기다니. 당나라와 고구려 두 나라만 싸우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관망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편에 들지 않고 전부 관망을 하고 있다. 무슨 자세죠? 이기는 편 우리 편. 다 이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마 속으로는 아마 당나라가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시성에서 고구려가 이긴 거예요. 자, 주변 나라들의 정책이 이때 바뀝니다. 먼저 돌궐. 지켜보던 돌궐이 고구려 편에 섭니다. 그리고 중요한 나라가 있어요. 백제. 백제가 안시성 전투 이후에 친고구려 입장으로 선회를 합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동맹은 상당히 늦은 시기부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신라를 공격합니다. 왜는 전통적으로 백제를 따라가요. 자, 그러니까 백제가 친고구려가 되니까 왜는 당연히 친백제, 친고구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신라만 당에 접근을 해서 당과 군사동맹을 맺습니다. 안시성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신라 선덕왕이 신라군 3만 명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공격하게 합니다. 고구려의 배후를 공격한 거죠. 유일하게 당과 고구려가 전쟁을 할 때 당의 편을 신라가 들었던 거예요. 신라군이 고구려를 공격하러 가니까 이번에는 백제가 신라의 빈틈을 타서 신라의 서쪽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던 신라군이 되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자, 이때부터는 국제전이 된 거예요. 고구려와 수의 전쟁은 1대1의 전쟁이지만
고구려와 당의 전쟁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어느 한편에서는 그래서 국제전이 된 거죠. 자, 편이 어떻게 갈라지죠? 백제와 고구려와 외와 돌궐, 이것이 한편이 되고 신라와 당, 그리고 당이 확실하게 제압한 거란, 말갈, 이런 부족들이 한편에 서고 동아시아가 두 편으로 갈라져서 동아시아 세계전쟁을 벌이게 됐던 겁니다. 이 시점에 놀라운 유물 하나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발견된 벽화입니다. 이 벽화,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소그디아나 왕국의 와르흐만이라는 왕의 모습을 그린 벽화인데요. 와르흐만 왕이 65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벽화에 서 있는 인물 가운데 오른쪽 끝에 있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복식이 고구려 사람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쓴 관, 이거 조우관이라고 하는데 이 관을 보고 아, 고구려 사람이구나. 650년경에 고구려 사신이 우즈베키스탄까지 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당나라와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구려의 외교가 당나라 서쪽에 있는 우즈베키스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생각보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더 넓었어요. 한쪽에서는 전투를 벌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외교전을 펼치고 있었던 거죠. 이 외교에서는 신라가 한 발 앞섰습니다. 자, 신라의 입장에서는 계속 백제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성왕의 원수. 백제는 계속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다가 선덕여왕 때 백제 의자왕이 대대적으로 신라를 공격해서 대야성, 지금 경상남도 합천을 점령하는 데 성공해요. 합천이 함락됐다고 하는 것은 경주까지 백제군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뜻합니다. 신라가 급히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요.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서 연개소문을 만납니다. 김춘추가 연개소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백제는 무도하여 탐욕스럽게 저희 영토를 침범함으로 저희 임금이 대국의 병마를 얻어서 고구려의 군대를 얻어서 그 치욕을 씻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백제 사람이 있었으면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로 하여금 대왕께 명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도와서 백제를 공격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고구려 왕이 대답을 합니다. 중령은 본래 우리 땅인데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중령 뭐냐면 한강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와 충청북도의 경계가 되는 곳이 중령이란 말이에요. 여기 원래 우리 땅인데 지금 니들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 땅을 돌려주면 니들이 원하는 대로 군대를 보내서 백제를 공격할게. 이렇게 왕이 이야기하니까 김춘추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신은 우리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군사를 요청했는데 대왕께서는 우리 환란을 구원해주고 우리와 친선하는 데는 뜻이 없고 단지 나를 위협해서 땅을 돌려줄 것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은 죽을지언정 다른 건 알지 못합니다. 영토 문제 그거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결렬된 거예요. 신라의 요청을 고구려는 당연한 보상을 제시하고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원래 그 땅 우리 거니까 내놔. 신라는 안 돼요. 땅도 못 주고 군대는 우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격다짐 아니에요? 그런데 외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외교는 그렇게 계산을 다 해가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러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자, 김춘추가 여기에서 실패를 한 셈이죠. 그런데 이 실패는 고구려한테 더 뼈아픈 상처를 남겨요. 이렇게 해서 고구려와의 협상이 결렬되니까 김춘추가 그 다음 해에 당나라로 갑니다. 당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요. 당으로서는 이거 너무 잘된 일이죠. 조건으로 뭔가 신라에 요구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당도 오케이, 내가 그 부탁 들어줄게. 그래서
그 다음에 당이 고구려와 백제의 신라를 공격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들은 고구려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나 잘하시지,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당이 고구려에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신라 외교의 성공입니다. 신라는 외교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거예요. 고구려도 외교하면 참 한 외교하지만 신라는 더 깨알 같은 외교를 하고 있었던 거죠. 고구려가 말을 안 듣네. 자, 그러니까 당이 이제 고구려를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고구려는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한 뼈아픈 기억이 있어요. 당나라에서 전략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이대로 막 공격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고구려는 산에 의지해서 성을 쌓았기 때문에 쉽게 함락시킬 수가 없다. 고구려 하면은 산성의 나라거든요. 산이 있으면 다 그걸 성으로 만들어서 요새화해 놨어요. 이거 공격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안시성도 그래서 함락을 못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대규모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 산성을 공격하기보다는 소규모 군대로 자주 침공해서 농산일을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자. 성 안에서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평소에는 나와서 농사를 짓고 침략이 있으면 산성으로 들어가고 하는 건데, 계속 소규모 공격을 하면은 고구려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게 될 거잖아, 이 얘기예요. 그러면 천리가 쑥대밭이 되고 농사를 못 지어서 쑥대밭이 되고,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서 싸우지 않고 압록강 이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당나라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거의 해마다 고구려를 공격해와요. 당태종의 침략 이런 거 아니고 소규모로 계속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고구려는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는데 성공해요. 승리를 거두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상처뿐인 승리였다는 거죠. 전쟁터가 고구려 땅이 되다 보니까 농토가 황폐해져요. 고구려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게 됩니다. 당나라 군대는 몰아냈지만 고구려의 국토와 백성이 황폐해지고 배고파지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고구려가 안으로 계속 내상을 입게 됐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신라가 김춘추를 당나라에 파견합니다. 고구려 말고 백제를 먼저 공격해주면 안 되겠나?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신라는 고구려가 적이 아니었어요. 계속 백제가 공격을 해오니까 고구려 말고 백제 먼저. 그런데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백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고구려 먼저, 백제 먼저. 이것이 당과 신라의 입장의 차이인데, 당이 고구려를 계속 공격하면서 신라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계속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고구려 후방에서 신라가 고구려를 공격한다면, 또는 신라가 보급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결국에는 당이 신라의 이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659년이에요. 그리고 660년에 백제를 공격해서 멸망시킵니다. 신라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8년 뒤에 고구려의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켜요. 자, 고구려가 왜 망했을까? 더 약한 신라에게 왜 망했을까? 신라에게 망한 게 아니에요. 당나라에게 망한 거죠. 그 이전에도 고구려의 전쟁은 언제나 백제나 신라만 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구려의 북쪽에는 언제나 강력한 국가가 있었어요. 중국의 여러 나라 또는 유목국가와 싸우면서 동시에 백제 신라와 싸움을 해야 되는 전선이 양쪽에 있었던 거죠. 이 불리함을 고구려가 극복하지 못했다. 이것이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멸망에 대해서 지배층의 분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상식이 있죠. 자,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기 666년에 연개소문이 죽고,
장남, 남생이 망리지가 되었다. 권력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이 남생이 국정을 맡고 여러 성을 순행하면서, 그러니까 수도를 떠난 겁니다. 지방을 순행하면서 동생 남건과 남산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두 동생에게 너네 형 남생이 니들을 싫어해서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먼저 계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동생이 믿지를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이 남생에게, 이번엔 그 형한테 가가지고 두 동생이 형한테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워해서 형이 수도로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둘 간을 이간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 동생은 믿지 않았는데 남생이 이걸 그런가 해가지고 몰래 사람을 보내 두 동생을 살피게 했는데 이 사람을 두 동생이 붙잡아요. 그리고 왕명으로 남생을 들어와라 부릅니다. 그랬더니 남생이 불안해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공석이 된 상태에서 남건이 망리지가 됩니다. 권력을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는 형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생이 당나라로 항복을 해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남생이 거기에 가담을 해요. 자, 이것이 고구려 지배층 연개소문 세 아들의 분열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에 항복을 했어요. 이 지배층의 분열이 망국의 원인이 되었다.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우리는 단결해야 돼. 자,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전쟁에서 이길 때는 분열이 드러나지 않아요. 질 때는 분열이 더 심해집니다.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 아니라 패배하면 분열이 심해진다. 오히려 그렇다는 거죠. 지배층이 분열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거는 고구려 멸망의 원인을 너무 작은 데서 찾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형제간의 분열에서 찾는다면 좀 더 근본적으로 국가의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연개소문이 죽으니까 국군이 바뀌게 되는 이런 상태.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개소문에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도 보는데요. 당나라에 대한 강경일변도의 정책, 여기에서 외교의 어떤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살지를 못하죠. 더군다나 그 강경책이 자기 권력을 유지한 것이었다면 더 문제가 됩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외교 정책이 경직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정리해 볼까요? 삼국 간의 대결로만 보면 고구려가 최강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고구려가 최강국이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전쟁을 동아시아의 국제전으로 본다면 고구려가 최강국이 아닙니다. 동아시아에서 최강국은 수나라, 당나라죠. 그렇다면 삼국 가운데 고구려보다 약한 나라, 백제나 신라가 동아시아의 최강국과 손을 잡고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실현된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삼국 간의 전쟁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전에서 외교의 실패, 수당의 통일로 인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볼 때 우리 역사만으로, 한국사의 관점만으로 보게 되면 어딘가 부족하다, 오해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관점이 아니라 동아시아사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동아시아냐? 근대 이전에는
동아시아가 곧 우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대 이후로는 세계 사회 관점이 필요하죠. 근대 이전에는 동아시아 사회 관점이 필요합니다. 최강국 고구려가 지배층의 내분으로 멸망했다. 이것도 역시 삼국 간의 전쟁을 국제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론입니다. 이 내분이 국력을 약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망국의 주요 원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역사를 지금 우리의 교훈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이익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